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 우리 오늘 사회복지 실천론의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이론서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 뭘까요? 이 과목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사회복지 실천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봤더니 뭐 사회복지의 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 대한 얘기 뭐 쭉쭉 나와 있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학자별 정의들, 메르 리치몬드의 얘기, 핑커스 미나한의 얘기, 뭐 그다음에 NASW라고 불려지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얘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교과서의 편제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공부할지에 대한 그런 과정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자, 어디에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자, 이건 방법론을 얘기하죠. 누가, 영어로는 뭡니까? whom이죠. who. 누가 하고, 누구에게 하느냐? to whom. 자, 어디에서 하느냐? where. 자, 이만큼은 다 아시죠, 영어? 예. 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how to.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사회복지 실천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 누가 하느냐, 그 주체는 오직 복지사만의 행위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더라. 복지사 외에 다른 사람들, 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자원봉사자? 예, 그분들의 행위를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우리 실천론에서 전혀 배우지 않아요. 지역사회복지론에 가시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목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추진 체계라고 하죠. 그 자원의 목록으로서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지, 자원봉사자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한다? 사회복지사만의 행위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사회복지사는 지식과 기술과 가치, 따라합시다. 지식 그리고 기술, 가치. 한 번 더, 지식, 기술, 가치. 자, 이 세 가지를 사회복지 실천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고유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않으면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복지사의 실천 대상은 인간인데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예, 뭐 관련해서 정책,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제, 이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제공되어지는 지식, 즉 기술에 관한 지식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와 구분되어지는 기술에 관한 지식,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갖고 있고, 그 지식들이 기반이 되어서 뭘 만듭니까? 현장에서 벌여지는 기술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나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누구에게, 즉 클라이언트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수단, 그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사회복지사는 명확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가치입니까? 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가치 뭐가 있느냐?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뭐예요, 여러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 자, 사회복지사는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장 존엄하고 귀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만약 없다. 그러면 복지사가 될 수가 없죠. 지식 다 갖추고 기술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복지사가 못 됩니다. 우리 연쇄 살인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유모모 씨라고 지금 저 구치소에 계신 분이 계시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분 자 공부하셔가지고 지식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술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되나요? 그분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복지사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를 경험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치매 환자가 되면 치매를 경험하면은 뭐 아무데나 변도 보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리고 보통 일반적 상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 밖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벽에다 뭐 똥을 칠한다 그러나요? 예,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눈에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인간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다 보니까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왜? 학대라는 부분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했었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학대라는 행위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한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복지사는 그를 존엄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배분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예, 사회적 배분정의. 따라해봅시다. 사회적 배분정의. 여러분, 사회적 배분정의라는 것은 뭔가요? Social Distribution Justice. 자, 쉽게 얘기하면 배분, 나눈다는 얘기죠. 나누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 벌어지는 현장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경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안에요. 그렇죠. 이 안에서 항상 우리는 뭐 합니까? 거래라는 것을 하죠.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소유하고 싶으면은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만 됩니다. 주지 않고 무엇인가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로를 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렇죠. 그 월급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어떻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인데 자 사회복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분 즉 이런 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무엇이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것이 정의롭다, 바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가 추구하고 사회복지가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대상은 주로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으신 분들이시죠. 또는 부족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테 세금을 걷어서 또는 그들의 후원을 가지고서 그러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방적으로 그냥 건네주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건네받았다고 해서 그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무엇인가를 건네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 배분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라는 건 결국 나눔의 정신을 나눔의 현장에서 나눔의 행위로 실현하는 건 아니냐?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심오하고 큰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존엄성과 이 사회적 배분 정의의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가 사회복지 이중가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이중가치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고 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를 우린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더라. 정리됐죠? 자,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 이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말, 이걸 대상을 놓고서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뭐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요새는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비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가 누구나겠죠? 누구에게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그 누구에게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누구로 보느냐? 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 네 가지를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한 번 더. 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즉 실천을 누구에게 하느냐? 개인한테 하느냐? 가족한테 하느냐? 집단한테 하느냐? 지역사회한테 하느냐?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자, 개인한테 할 때, 가족한테 할 때, 집단한테 할 때, 지역사회 할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개별사회사업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따라해봅시다. 개별사회사업. 한 번 더. 개별사회사업.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개별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뭐라 그러죠? 케이스워크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죠. 케이스워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족치료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가족치료. 가족치료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뭐 패밀리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입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은 뭐다? 이걸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집단사회사업.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룹워크.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지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와 욕구의 해결 주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래야 됩니다.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주민들이 그 문제와 욕구의 해결 주체가 되어야 되고, 복지사는 뭐 하는 겁니까? 오직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조직화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수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수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을 두고, 영어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Local Community.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죠. COMMUNITY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Organization, 조직화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 자, 이런 구분에 대한 유래를 한번 따져보면 1920년대에 밀포드 회의라는 것이 미국에서 열렸어요. 무슨 회의? 밀포드 회의. 기억합시다. 1920년대 무슨 회의? 다시 한번 밀포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사업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뭘로 구분했느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사업으로 구분을 했었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다가 가족을 하나 더 넣어서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하는 네 틀을 가지고서 이들을 우리의 대상, 즉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어디에서 하느냐? 자,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우리는 앞으로 현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어떤 장? 현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현장. 자, 현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 현장, 2차 현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이용시설, 그 다음에 생활시설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시설, 그 다음에 민영시설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하는 대상을 상대로 하여서 사회복지 실천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회복지사의 도구, 말 그대로 실천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린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 다시 한번,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가지고서 사회복지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누구에게, 즉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과 이 대상을 향한 실천 기술들은 각각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 대상용 실천 기술이 있고, 가족 대상용 실천 기술이 있고, 집단 대상용 실천 기술이 있고, 지역사회 대상용 실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가시면 개인 대상 실천 기술로서 정신 역동 모델, 심리 사회 모델, 인지 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이런 모델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 뭐가 있습니까? 실천 기술론에 들어가시면은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 모델, 그렇죠? 구조주의적 가족 치료 모델,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 모델,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그렇죠? 그 다음에 보hen의 정신역동적 가족 치료 모델, 이런 것들 공부하시게 될 거고, 집단 사회 사업에서도 실천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 사업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 계획 모형, 사회 행동 모형 등의 모델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전부 어디서 공부한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틀을 갖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은 뭐다?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벌이는 일련의 통합적 행위, 이것을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쓰셨습니까? 자,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는 뭘 공부하느냐? 실천론 시간에는 사회복지사가 뭔지에 대한 얘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갖춰야 될 지식과 기술과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고, 그렇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얘기도 공부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아주 넓은 범위 안에서의 공부도 있겠지만, 이 부분, 이 실천 기술은 너무나 광대하고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요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따로 떼어져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사회복지가 뭐냐? 사회와 복지를 합한 말이다.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상태, 웰빙이다. 따라서 복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구성 간의 공동체적 노력이다. 사회복지라는 말을 놓고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이상, 즉 생각을 그냥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린 멋진 사회복지사들이니까. 그냥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애써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 대한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언제 읽으시라 그랬죠, 제가? 침대에 누우셔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오늘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나서 괜히 분해갖고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이걸 읽으시면 잠이 잘 오실 겁니다. 자, 사회복지의 관점이라고 해서 자녀적, 제도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얘는 좀 아셔야 됩니다. 정책론에서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거고 행정론에서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자녀적, 제도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 이전에 서울시장님이 바뀌었죠. 우리가 무상급식 기억하실 거예요. 무상급식 하면서 자녀적이냐 제도적이냐 다른 말로 보편적 복지냐 또는 선별적 복지냐를 얘기했다가 이제 시장님이 사퇴하고 바뀌는 일까지 발생했었어요. 그걸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적이라는 말이 있고 제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자녀가 뭡니까? 자녀는 남은 찌꺼기 뭐 이런 뜻이죠. 남아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자신의 삶, 생이죠. 생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즉,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내 생존을 지켜나가면서, 즉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생존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자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존에 대한 책임을 1차적 책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뭔 책임? 1차적 책임. 책임은 우선적으로 그 먹고 살아야 될 너 자신이 져라. 즉 개인이 책임의 1차 대상자입니다.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라는 겁니다. 네가 일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죠? 네가 먹기 위해서, 네가 입기 위해서, 네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런데 개인이 병들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책임질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가족이 책임져랍니다. 누가 책임져라? 가족이 책임져라. 너를 포함하고 있는 너를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또는 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가족이 너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도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때는 어떻게 돼? 시장이 책임져라. 이 시장이 여러분 저기 무슨 시의 시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시의 시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이라 함은 시장 경제 체제, 즉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도와줘라. 대표적인 게 후원 같은 거죠. 내가 가난하다, 내가 힘들다, 그래? 그럼 시장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삶을 책임져라죠. 자, 보세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는 이 시장 시스템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자녀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세상에 이만큼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만큼 빼고 그리고 가족이 책임져주는 사람 이만큼 빼고 또 시장이 책임져주는 사람 이만큼 뺀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 이게 자녀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자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누가 책임진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자녀적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냐면은 이 전체 사람들 중에서 개인이 책임지는 사람 빼고, 그리고 가족이 책임져 주는 사람 빼고, 시장의 도움으로 생존을 보존받을 수 있는 사람 뺀 이 나머지 사람만 뭐한다? 선별한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적이라는 말과 선별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정 중에 동일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자녀적이란 말과 선별적이란 말은 동일어예요. 국가는 이런 자녀적 이념 또는 선별적 이념, 이런 복지적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공공부조 제도라는 것이죠. 무슨 제도? 공공부조 제도라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뭡니까? 공공이, 즉 국가와 사회 같은 공공이 부조,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도울 부자에 도울 조자예요. 이해되세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이 있죠. 자, 제도적 시스템 또는 제도적 이념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제도라는 건 법 같은 것이 제도잖아요. 그렇죠? 제도는 만인에게 어떻습니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구분두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법을 지켜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제도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인데, 자, 자녀적이 책임을 개인한테 미루고 가족한테 미루고 시장한테 미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국가 사회가 개입했다고 한다면, 제도적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해요. 즉 가난한 자 부자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스타트, 즉 처음부터 국가와 사회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즉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족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시장한테 책임 묻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즉 가난한 국민, 부자인 국민 다 대상으로 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도적이라는 뜻. 제도적 모형 또는 제도적 이념, 제도적 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때 보편적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뭐예요, 여러분? 보편적. 자,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verybody,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다. 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강자도 있고 사회적 약자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상급식 얘기를 드려보면 꼭 부자인 아이들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부자인 아이들한테는 무상급식 하지 말고 가난한 애들한테만 무상급식 하자. 그게 선별적 또는 자녀적이라는 말이고, 부자인 아이들도 어떻게?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자. 그게 바로 제도적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사고, 이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 차원의 제도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수당제도와 사회보험제도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더 깊이 해보겠지만 머릿속에 일단 담아 두십시오. 사회수당은 국민으로부터 조세, 즉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갖고 일정 조건만 이루면, 일정 조건, 주로 인구학적 조건이죠. 나이가 되든지 국적만 맞춰주면 무조건 다, 그가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간에 무조건 다 국가가 급여를 주는 거예요. 뭐 아동수당 같은 거 있죠. 아동수당. 아기만 나면 어떡합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죠. 그게 꼭 부자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자한테도 주고 가난한 자한테도 주는 거예요. 자, 사회보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S그룹의 모 회장님 재산이 수십조 원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도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받으시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보편적이라는 얘기,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녀적, 그 다음에 선별적 공공부조를 하나의 쾌로 머릿속에 담으시고, 제도적, 보편적, 사회수당, 사회보험을 또 하나의 쾌로 머릿속에 담아주십시오. 자, 사회복지 관점에서 자녀적이라는 말, 제도적이라는 말 나왔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사회복지 개념 변화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알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매일같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자고요. 다음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